네, 9월달이라 조금 아마 일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또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다들 벌초하러 가셨나요? 네, 많이 못 오셨네요. 네. 어쨌든 저희 오늘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2개의 교육 남아있죠. 저랑 같이 하실 오늘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교수님하고 하실 또 나머지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이 2개 교육까지 마치시면 여러분들도 힘들게 달려오셨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시 보상받으시는 그런 시기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지원 사업 받으신 것들은 다 성과 나오셨나요? 아까 저희 허니꿈 계산표 등록도 하셨다고 하셨고, 또 디자인 지원 사업도 받으셨고, 다 나오셨나요? 이런 디자인 또 마음에 들게, 다행이네요. 마음에 들게 나오면 진짜 다행이에요. 마음에 안 들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계속 아마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만난 게 그냥 여러분들 단순히 교육,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긴 하지만, 교육으로 해서 끝나고 이제 우리는 서로 남남이야라고 헤어지는 거는 정말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킹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또 만들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드리는 역할들을 아마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또 꾸준히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상공인 하시는 판매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업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시다고 하셔요. 저희 조금 전에 이제 대학원서 하면서도 저희 또 앞에 계신 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저희 소상공인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창업 초기에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 올라가 갑자기 이제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추세를 보통 그리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거의 매출이 막 바닥 찍고, 왜냐면 처음에 딱 창업을 하시면 지인 찬스도 좀 있고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도 있고 주변에다 막 알리기도 하면서 열심히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 갑자기 쭉 떨어지는 시기, 이때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막 뭘 할래도 안 되는 이 시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저희가 잘 버텨서 올라가면, 이제 잘 버티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이 이제 연결되는, 이 가상에 연결되는 이 지점과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 시기가 오는 거네요. 죽음의 계곡.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만큼 가서요, 여기에서 많이 죽으시는 확률이 거의 한 80에서 90%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희망을 잃으시고, 이 시기가 1에서 3년 사이에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때를 잘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만, 각종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우리 어디죠?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많이 들어가고 계시죠? 매일매일은 그렇게 의미는 없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들어가셔서 어떤 정책들을 좀 하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BJ인포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이트? 모르시면 안 되죠? 알고 계신 분도 계시네. BJ인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셔야 돼요. 꼬박꼬박. 그래야
내가 사는 지역, 뭐 인천이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각종 지원 사업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언제 많이 나오냐? 이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월 넘어가면 거의 지원 사업 끊깁니다. 대부분 다 정부 지자체들 예산 사업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겨울이 오느냐? 쭉 지나서 한 2월 정도까지 겨울이 와요.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면 언제쯤부터 사업 공고가 많이 나느냐? 3월, 4월에서 사업 공고 막 이제 내요. 근데 보세요. 자, 한겨울 한참 돈 없는 시기를 나만 보내느냐? 아니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힘듭니다. 같이. 그 시기 내내 야 우리 준비하자 3월에 빵 뜨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도 많은 거를 좀 맷집을 만들어 놔야 되고 이 사업돼서 우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이때 해서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에 1차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올해 100개 지원할 거야 에 대해서 한 기업당 뭐 100만 원 줄 거야 그래서 우리 1억 만들어 놨어 라고 하면 처음에 요 3월에 우리 100개 다 선정한다? 아니에요. 얘들도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절대 100개 선정하지 않습니다. 50개에서 60개 정도, 많게는 한 70개 정도 선정합니다. 그럼 나머지를 어디에다 넣냐? 2차 공고 또는 3차 공고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가고 좀 눈에 봐도 이렇게 샤프한 애들은 앞에서 선정 많이 돼요. 그건 인정해야지. 그리고 나서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2차, 3차를 노리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 1차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 나 이거 힘들게 썼는데 사업계에서 힘들게 썼는데 가서 발표했는데 심사위원이라고 내 마음은 몰라주고 면박이나 주고 안 해. 욕할 뻔했어요.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심사위원 그 다음에 딴 사람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처음에 쌓아놓은 사업계획서에서 야 나 요거 좀만 더 준비해놔야지 부족한 거 이렇게 놔야지 라고 해서 넣으시면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3차 반드시 갖고 가시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비즈인포 여기 사이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각 지역 이름 치시면 돼요. 지역 이름 너무 많아서 다 검색 못하니까 비즈인포 한가운데에다가 뭐 나 인천이야 그럼 인천 치면 참 매번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좀 익숙하게 하시고 혹시나 인천 나는 인천에서 많이 활동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비즈인포에도 똑같이 올라오긴 하지만 가끔가다 안 올라오는 애들이 인천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이 비즈 OK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인천인 경우에 한해서 서울은 또 서울 찾아보시고 경기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인가? 예, 거기 또 찾아보시면 되고 경기 테크노파크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별도로 찾아보시면 되고 내가 1에서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라고 하시면 각 지역의 창업혁신센터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이트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트업을 해놓으세요. 즐겨찾기 리스트.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특별히 하는 거 없어. 정하시면 돼요.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돌겠다. 아니면 매주 화요일날 돌겠다. 근데 보통 공고는 언제 많이 띄우느냐? 금요일날 저녁에 많이 띄워요. 그러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들어가시면 최신의 공고를 많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그냥 루틴하게 내 일상 업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늘리면 됩니다. 요번부터는 내가 비즈인포 볼래. 즐겨찾기 넣어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하면 커피 한잔 마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별다른 거 없네? 그럼 넘어가시고 그 다음 주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비즈 오케이도 해볼까? 넣고 그죠? 우리가 비즈인포는 기업마당이라 그러죠.
자, 1에서 3년 이내 창업기업은 또 하나 더 있죠? 창업마당. 창업마당도 넣어두시고 보시고. 아, 정부 지원 사업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50만 원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100만 원, 1000만 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300만 원 지원해주는 사람 사업도 있고, 비주인포 같은 데 보면 우리 디자인 지원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없어서 막 해달라 그래요. 저희가 계속 전화해서 막 이거 사업 뭐 떴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막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급할 때는 먼저 전화 옵니다. 지원 사업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관하고 친해지시는 거, 그게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무소 말고 구청 자주 가시고, 구청 자주 가시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 얻으시잖아요. 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 밑에 담당자 전화번호 있어요. 무조건 전화해서 이거 사업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회사 이런데 한번 내가 해도 되겠느냐, 그거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인터넷으로 했어, 공고 읽었어, 공고 이해 안 되는데 왜 혼자서 끙끙 앓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안 되나 봐.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해서요, 담당자한테 꼬치꼬치게 물으세요. 그러면 특성상 뭔가 알려줍니다. 아주 바쁘지 않은 이상은 알려줘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자기네가 모른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관이에요. 민원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사업의 길에 정확하게 다들 들어서셨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너무나 막 올인해서 나는 저것만 받아야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시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이용해서 혜택 받는데 나 이용 안 하고 혜택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셔라. 그리고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야, 그럼 나 사업계획서 써야지. 사업계획서 이제 딱 작성을 하려고 해요. 와, 한글이네? 나 한글 안 익숙한데, 워드나 엑셀만 잘하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잘 안 되면 어디에다 그 다음에 전화해라? 네? 3번 동안 만나신 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조별로. 네? 뭐에다 써먹겠습니까? 3일 동안 분명히 2시간씩 만났는데 밥은 먹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친해졌잖아요, 우리?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 나 이런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설마 아유, 저희 멘토 기간 끝났는데 왜 전화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다시 하시죠.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그죠? 안 되면 문자 보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니 한번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찾아가서 뵐까요? 뭐 줌으로 만날까요? 라고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받으세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거 있고요. 우리나라가 창업하기 정말 창업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세금도 있지만 취업은 잘 못 시켜요. 쉽지 않아요. 취업시키는 게. 창업을 많이 유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창업을 많이 유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든다 해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도. 왜냐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마 계속 지원 사업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 누리실 수 있는 거, 사이트 같은 거 뭐 한두 번만 보지 마시고 기간 정해서 꼭 가시고 사업계획서 적극적으로 써보시고. 배우셨죠? 사업계획서 잘 쓰는 요령 이런 것도 한번 배우시죠? 아닌가요? 안 배웠어요?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또 사업계획서는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예쁘게 쓰는 거.
사업계획서 잘 쓰는 거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면 어떤 거를 보시면 좋으냐면 공고문 잘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을 그냥 보시라는 게 아니라 PDF로 만들어진 공고문 보시지 말고 한글로 만들어진 공고문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공고문 보통 구성이 이렇게 돼요. 한글로. 자, 여기에 이제 제목이 있어요. 어떤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해요. 그리고 뭐 재단법인 어디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합니다. 라고 돼 있고요. 참 친절하게 번호 다 매겨져 있거든요. 여기 로마자 I에 무슨 개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 찍 이렇게 구성이 딱 돼 있거든요. 이거 정말 공무원들이 보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심사위원단들도 딱 보면 여기에 눈이 다 들어와요. 왜 이런 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틀, 한글에 있는 요 틀 그대로 하면 요거 글자 폰트 다 알죠? 그 다음에 얘 폰트 알죠? 보통 얘가 14, 12, 11 뭐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줄 간격은 160. 이쪽으로는 얼마? 이쪽으로 20, 20, 10, 10. 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쓰는 거. 여기서부터 따면 돼요. 1번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통은 아마 대부분 사업계획서가 배경 및 목적 할 겁니다. 그러면 네모에서 어디는 이렇답니다. 니다 아니고 뭐뭐임, 뭐뭐함, 뭐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1번, 2번 부연 설명, 동그라미에 대한 부연 설명 찍으로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만약에 표 붙이고 싶다. 그런 본구문 같은 데 보면 어떤 데에 이렇게 표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폰트까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서 보기 어렵다 싶으면 조달청에 나라장터 들어가면 저기 뭐지? 제안 요청서라고 찾으시면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기본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가시고자 하는 그 분야, 뭐 나는 만약에 뭐 테크노파크다 이러면 보통 중기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중기부나 산업부 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의 자료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깔끔하게 쓰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또 학습하시고 좋겠네요. 시작에 앞서서 이제 거의 종료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 사업계획서 잘 쓰시고 안 되면 도움 받으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죠. 저희 어차피 시장상인진흥공단에서 보시면 중기벤처부가 도움 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시장상인진흥공단에다 위탁했고 얘네들이 못하니까 저희 학교에다 위탁한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도와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수업 끝났으니까 남남 이거 아닙니다. 절대. 보통 교육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밖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일이 많은데 저는 막 이렇게 막 뱉고 가면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잘 성공하는 다양한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게 상품 광고와 키워드 얘기.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쿠팡 이런 것도 입점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미 저번에 주신 자료들 보니까 매출액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그걸 수행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노출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매출액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잘 아시죠? 이미 저희 뭐 많이 교육 받으셨고 쿠팡 등록 방법부터 잘 나가는 쿠팡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쿠팡이 이제 곧 그동안 매년 적자만 나오다가 곧 이제 흑자 전환을 갖고 올 예정이다 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아마 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개개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이제 기회를 이제 더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쿠팡의 광고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은 2010년, 지금부터 12년 전에 런칭을 했고요. 얘네들은 로켓 배송이 가장 핵심이죠. 로켓 직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음날 받아보는 서비스, 새벽에 오는 이제 새벽 배송도 얘네들이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판매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판매나 사업자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열려 있는 형태로 하고, 뭐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통신 판매업 신고 필수적이죠. 통장사본 같은 것들을 제출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쿠팡의 광고는 예전에 저희 이제 수업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최저가 정책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에게 뭐 잘하는 사람들을 거의 몰아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돈을 받고 이제 자기의 이런 기업들의 광고를 또 올려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광고 목적에 따라서 매출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동 성과형 광고를 불려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매출 최저화 광고는 매출 상승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광고 형태를 우리는 매출 최저화 광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객에 대한 상품 추천이라든가 키워드나 입찰가 이런 부분 들어가지 않고요. 수익률을 직접 설정을 해서 최적화시키는 형태로 광고를 내는 거고요. 수동 성과형은 입찰 키워드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타겟 가지고 광고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런칭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정산을 할 때 광고 집행비에서 나머지 부분을 빼고 이제 이렇게 정산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쿠팡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러지 않는 분들은 향후에 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스스로는 이야기합니다. 국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조금 좀 옛날 거 못 찾았나. 그래서 어쨌든 수수료는 아직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뭐 네이버가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쿠팡에서는 좀 유일하다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 광고하는 곳 접속하고 이제 마켓플레이스 입점 시작한 이후에 이제 광고 부분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하고 있다. 쭉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 아까 있었다 그랬죠. 매출 최저과 수동 성과에 대한 부분들로 하고 매출에 대한 수익률 부분을 입력한 다음에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는지 부분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쿠팡 광고는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탐색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 노출시켜주는 게 자기네들 쪽이고요. 키워드 검색 중요하죠. 많이 해보시고 계신가요? 네이버 키워드라든가 키워드 사이트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든가 고객이 어떻게 데이터들을 이용하는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품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매출 상품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광고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수익률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출한 광고비 대비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이윤, 매출액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광고 수익률인데요. 광고비 1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300만 원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광고 수익률은 3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광고에 대한 수익률, 난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거야에 대하면 여러분들 어떤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등록하고 상품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 아까 두 가지였죠. 최저가 광고 또는 수동 광고. 그래서 최저가는 수익률만 입력하면 등록이 되는 거고 수동 성과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 스마트 타겟에서 입찰가 입력하거나 아니면 수동 키워드 넣고 입찰가 넣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형태로 광고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최저가 광고 보시면 직접 이제 자기가 입력한 목표 수익률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죠. 타겟 몇 퍼센트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최저화 시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키워드 조합 가지고 자동으로 최적화 시키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메인 화면이라든가 그 장바구니 같은 데서 이제 같이 띄워주는 거죠. 광고 형태로 띄워줘서 들어와서 실제 사람들이 눌러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 그래서 고객이 이미 기존에 이용해왔던 제품과 매칭하는 방법. 고객이 어떤 검색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색 결과를 중에 최적화된 광고. 내가 이제 물론 비용을 지불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 최적화 시켜서 매출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고객 검색에 대한 다른 또 키워드 형태로 매출에 대한 광고 표식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들어가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케팅 부분에 광고 관리를 클릭하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새롭게 기존에 여러분들 제품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마케팅에 광고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두 번째는 거기에다 이제 광고 캠페인 추가하는 겁니다. 캠페인을 추가하시면서 캠페인 추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세 번째 이제 그게 되면 설정해야죠. 저희 항상 뭐 블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제 넣고 그림 넣고 관련된 내용 넣고 그게 다 전부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제 키워드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표치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게 그 다음 단계잖아요. 캠페인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노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맞게끔 뭐 시즌 광고인지 아니면 이번 타겟 광고인지 아니면 일회성 광고인지 뭐 이렇게 내가 이해하기 좋게 광고명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비를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쓸 거냐에 대한 부분 내 목적치 물론 많이 넣으면 많이 노출시킬 수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내가 안고 가야 될 또 비용이 소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 캠페인 종료 기간도 실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광고를 할 거냐 그렇지 않냐 어떤 특정한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급 옵션에서 원예산으로 변경하면 이제 고정비 형태로 내보낼 거냐 아니면 바뀌는 예산 비용으로 내보낼 거냐도 설정해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서 거기에 따라서 뭐 금액이면 얼마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쿠팡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제 탄력 예산
설정하는 것들을 조금 더 권고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처음에 이제 그 광고에 대한 주제나 내용들이 결정이 됐고 어느 정도 비용 쓸 거냐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고르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라서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을 광고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 설정하시고 광고 효율 부분 설정하고 상품 효율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확인한 다음에 실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품 효율 지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 부분이 이제 채워질수록 점점 이제 효과성이 좀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는데 얘는 좀 생각보다 광고에 대해 광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건 좀 잘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걸 좀 중심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해당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 광고와 관련돼서는 목표 수익률 입력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완료 버튼 하면 광고 캠페인 등록 끝난다. 쿠팡에서는 대부분 권장 광고 수익률을 약 한 600에서 800% 사이로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물론 좀 더 낮게 잡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는데 권장하는 수치는 한 600에서 800% 사이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이후에 혹시나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내용들을 보고 고치세요 라는 칸이 뜨니까 내용을 보고 설정하시고, 혹시 고쳐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면 돌아가기 해서 수정하시고 고치시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흐름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캠페인 관련된 등록이 완료된다 라고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캠페인 설정부터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상품 설정, 그 다음에 향후에 대한 어떤 광고, 전체적으로 캠페인 등록을 하는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요. 나중에 혹시 하실 때 직접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흐름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흐름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목표, 타겟, 최적화 시켰던 거고 뒤에는 수동 성과형 광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치에 대한 부분만 설정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이제 최적화, 광고 최적화고, 이제 수동 성과형은 실제로 세부적으로 내가 조금 나눠서 보는 거예요. 어떤 주력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즌 상품이냐, 아니면 좀 성과가 좋은 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내가 별도로 이렇게 그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다 다르게 하는 형태로 이 광고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광고 관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최적화 부분하고 똑같이 이제 마케팅의 광고 관리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고요. 최적화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최적화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고, 얘는 이제 각각 그 선택 기준이 달라지겠죠. 캠페인 추가 부분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일 예산, 종료일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월 예산, 탄력일 예산 이런 것들, 고정 지출 예산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가고, 쿠팡에서는 역시나 탄력일 예산이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품 선정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광고 유형이 우리 아까 매출 최적화 쪽이었냐, 아니면 수동 성과에 대한 부분이냐. 수동 성과와 관련돼서는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 부분들로 선택하고 어떻게 노출되는지, 어디에다가 내가 내 상품을 노출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고를 실는데 얼마 돈을 쓸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비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타겟 통해서 자동적으로 매칭시키고 이제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광고에 대한 설정 부분까지도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 어떤 목표치에 맞춰서 자기가 시스템적으로 해주는 거고, 여기는 내가 이제 어떤 공간에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내가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정하고 다시 뭐 등록하고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니까요. 내용들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대시보드 들어가서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느냐 요거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해당되는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제 대시보드를 가지고 광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형태이고요. 보고서를 언제부터 받을 거냐, 지난 어느 기간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광고는 어떤 쪽에서 더 이렇게 그 시작일, 종료일 설정하고 보고서 형태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부분들로 이제 체크해 주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냐 아니면 페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설정이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쭉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팡은 어떤 식으로 광고 전략을 삼아가고 있는지 부분까지 저희 조금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은 광고 보고서 생성한 후에 여러분들 엑셀 데이터 이 앞에서 봤던 저희 엑셀 데이터 형태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클릭 많은 상품 또는 광고 전환율, 우리 아까 600, 800% 전환율이 높은 상품, 또는 노출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그 다음에 비용이 낮거나 실제로 아니면 단가 비용이 높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얘를 좀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형태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기준 네 가지를 봤을 때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좀 더 타겟팅을 하는 거죠. 노출과 클릭이 많다라고 하는 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노출과 클릭이 모두 많은 상품은 우리는 극대화시켜야 돼요. 더 많이 하고 어떻게든 더 노출을 시키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온다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극대화하는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고, 전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선택을 좀 해야 된다. 아까 최소 최대 중에 점전율 최대적으로 높은 애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일정 어떤 그 수치가 좀 올라가는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출을 더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고, 노출은 많았지만 실제로 클릭이 좀 적더라라고 하면 얘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는 많이 보여주려고 뛰어났지만 사람들은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클릭을 안 하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실제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평균당 클릭 비용이 높거나 낮은 애들은 실제 그 회사 상품으로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클릭 비용이 높으면 효율이 낮다, 클릭 비용은 낮고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으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잘 우리가 키워서 얘를 좀 효자 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좋은 거고, 얘는 이제 잘 찾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탐색은 예전에 저희 했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쉬라고.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딱 맞춰서. 어쨌든 이 다음 페이지로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한 10분 쉬었다가, 저 시계는
5분이 항상 느렸군요. 네. 자, 10분 쉬었다가 저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시간은 저희 뭐 쿠팡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었는데, 뭐 전체적인 광고나 뭐 내용들 하고 제가 그 앞에 조금 이야기했던 거를 너무 그냥 두루뭉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잠깐 뭐 여기 기억나시죠? 무슨 사이트인지? 네, 자주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 이 사이트구나. 저기 써 있잖아요. 기업마다 비즈인포.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쭉 검색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지원 사업, 지원금, 창업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죠. 1에서 4번까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이야기, 마케팅이 필요한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찾아보는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책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뭐 홈페이지에 굳이 안 보실 거면 앱 깔아놓고 보셔도 돼요. 저기 앱이 또 별도로 있어서 보신 다음에 그 이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검색해 보면 뭐 각 지역별로도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사업 형태로도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 내가 인천으로 검색하겠다 라고 하시면 예전에는 조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뭐 많이는 없지만 나한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싶으면 뭐 서포터즈나 기업 성장 혁신 바우처라든가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이런 거. 근데 여기 산업단지 대개주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남동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체면 가능합니다. 주안이나 부평 판단 뭐 이런 데들은 가능하고 뭐 뿌리 기업이라든가 혹시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아마 다양하게 좀 있었을 건데 구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구도 한번 보셔도 돼요. 뭐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지자체 사업이라든가 광역은 이제 인천, 서울, 뭐 경기, 부산 이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원해주는 사업, 기초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이제 8월, 9월달 넘어가면 얘네들도 마무리 짓는 시기라서 아마 지원 사업들은 조금 줄어드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고 뭐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교육해주는 사업들 있어요. 특히나 소상공인들 뭐 이제 내가 뭐 마음의 치료가 필요해 그러면 마음 회복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경영 아카데미 창업교육 관련된 부분들 있고 ESG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오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마다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창업마다 내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대부분 창업기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아예 창업하신 분들까지 1에서 3년 이내에 창업자들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죠. 얘네들은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사업들이 교육사업, 그러니까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사업, 그리고 시설이나 공간 같은 거 저희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사업자 공부하려면 집에다 놓고 하기에는 또 어느 정도 약하니까 공간 지원 사업 같은 것들, 보육 공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멘토링이나 컨설팅, 또 연구개발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돈 필요하다라고 하면 융자 같은 것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기관별로 이제 창업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학생들은 저희 뭐 아직 마음은 청춘이지만 대부분 청소년의 나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들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시설 공간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중장년 창업이라든가 1인 창조 지원센터 이런 데들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고,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공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부평 여성인력 인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 지원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지역에 별도로 또 입주하는 공간도 지원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여기 넘어가면 테크노파크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창업공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이제 요 공간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쪽이죠. 수산공인마당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니까. 그래서 실제 창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창업 관련된 어떤 지원 서비스라든가 컨설팅, 사관학교 내용들 교육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선장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백년가게, 소공인 특화 교육, 클린제조 환경제조 굉장히 지원 사업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찾아서 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이 좀 있어서 나는 약간 접어야 해, 근데 끝내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이 있죠. 희망리턴 패키지는 교육 사업이 있고, 희망리턴 패키지 통해서 우리 아까 제 선생님께서 뭐 지원받으신 것처럼 이제 재창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도 받으실 수 있고, 교육 받으시고 나서 취업을 하시면 뭐 취업지원금, 취업장려금에서 뭐 200만 원 정도 또 지원해주는 국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또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책자금 필요하시면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다양하게 혹시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밑에 또 나오고, 공지사항 부분 보시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떤 내용들 같이 있으니까 지원 사업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린다고 해도 아마 직접 보실 때랑 또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마당, 그리고 창업 마당, 기업 마당, 다 마당이네요. 창업 마당, 기업 마당, 소상공인 마당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나라에서는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건만 맞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만 조금 더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거 하려고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 좀 쓰시려면 정부 폼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기본 폼이 다 있죠. 사업계획서 폼 보고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정부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 동그라미, 찍요 마이너스 표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도 이대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심사위원단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고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쓰실 때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제일 앞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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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난 그래서 뭐 할 거야가 아니라 나 뭐 할 거야부터 이야기 하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구성하셔야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쓰실 때는 항상 맨 앞자리, 맨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목적, 내용, 뭐 개발 내용, 아니면 내가 뭐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먼저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여기 있는 거는 근데 일반론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폼 갖추고 계셔야 되고, 그 폼이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서의 기본 폼은 제시해요. 모든 공고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내용 구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어떤 내용들로 구성하실 것이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처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글로 쭉 쓰시는데 가급적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고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들을 많이 첨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사업계획서라서 나는 저 1년 동안 요거 요렇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은 내 모든 베이스가 제로인데 1년 있다가 내가 이 지원 사업 받으면 나는 100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쓰시면 뽑힐 확률이 좀 적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계획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대략 30에서 70% 사이는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 준비는 다 됐는데 당신네들 심사위원단들이 잘 뽑아줘서 난 조금만 노력하면 100은 충분히 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어 라는 흐름으로 가셔야 사업계획서가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나 이제 시작이니까 돈 줘. 심사위원단들, 정부 정책기관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건 위험성 있는 행동들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지원사업 역시도 뭔가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100만 원을 똑같은 기업에게 지원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나중에 돈 벌어올 거야 라고 하는 기업보다 우리 이미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너네가 도움만 주면 충분히 효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해주셔야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가, 여러분들 기업이 선정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단계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앞에 스토리를. 진짜 제로부터 나 지금 이 아무것도 없고 나 사업자 등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너네들이 지원해서 그것도 뽑히면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죠? 뽑히면 할 거야가 아니라 난 이미 다 됐어. 근데 너네가 지원해주면 정말 막 날아다닐 거야 라는 형태로 쓰셔야 된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 5억 되는 애들도 많이 들어와요. 초기 창업인데도. 이제 창업한 지 1년 안 된 애들인데도 나 조금만 더 5천만 원 너네들 지원해주면 날아다닐 거야 라는 식으로 씁니다. 걔네들도. 그럼 누구 뽑겠어요? 나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너네가 뽑아만 주면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정말 밤새워서 할 거고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업을 지원해 줄지, 아니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다 만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있는데 나는 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쓰는 애들한테 아무래도 심사위원단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업계획서 정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저기 하시는 게 길게 쓰시고 글자 특히나 오타 한 개 보이면 그 사업계획서 정말 보기 싫어요. 그것도 되게 성의거든요. 사업계획서 쓰실 때 항상 오타 있는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오타가 많은 편이라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닥쳐서 써서 그래요. 시간에 공고일자 자 내일이 마감이야. 그러면 오늘부터 막 지금 고민만 해요. 오늘부터 죽어라고 막 고민하고 막 며칠 전부터는 했죠. 공고 봤을 때부터 고민했어. 이제 딴 생각하고 뭐 친구랑 술도 마시고 놀다가 뭐 하다가 내일 마감인데 오늘부터 부랴부랴 써요. 그리고 다음날 5시 뭐 마감인데 한 4시쯤 겨우겨우 해서 막 접속하려는데 접속도 잘 안 돼. 왜? 나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돼요. 조금만 미리 하루 이틀 정도만 먼저 고민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이 되면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 읽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한 번만. 야, 오타 좀 찾아줘. 그런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부탁해서 꼭 오탈자 꼭 반드시 잡으십시오. 오탈자. 그거 있으면 괜히 신뢰성 확 무너집니다. 물론 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썼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아마 그 선정될 확률이 저희가 심사위원들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루에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15개 업체까지도 평가를 하고 온라인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30, 40개까지도 사업계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 2페이지 넘기다 보면 여기 저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끝까지 읽히거나 얘네들은 좀 할만해 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좀 디테일이 잡혀 있습니다. 전문가는 디테일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무리 시간이라 조금 뭐 저희 그 얘기 말고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창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미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니까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 창업자가 사업 목표, 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 시스템 운영하는 계획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오늘 뭐 할 거야, 내일 뭐 할 거야 쓰는 건 아니겠죠. 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년간 아니면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사업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이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물론 확실해야 됩니다. 나 그냥 일한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 사업계획서, 나 사업할 거야. 왜? 큰돈 벌게. 큰돈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벌 거야. 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만 실제 올바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고요. 이 운영에 대한 결과가 실제 사업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돼요. 심사위원단들이 봤을 때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한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예비 창업자들은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뜹니다. 최대 1억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물론 1억 받는 건 굉장히 쉽진 않지만 그래도 1억까지는 해줘요. 평균 7천, 5천에서 7천, 5천에서 1억까지는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운영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그림을 잘 보여주셔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여야 한다.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느냐?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모두 다 창업자의 기존의 역량, 창업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왔냐,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생각했느냐를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 들으셨다는 거 또 하나의 역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여러분들의 그 역량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창업자가 누구이냐? 두 번째는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에 대한 목표. 나 현실적으로 돈으로는 얼마 벌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있어야겠죠. 나 숫자적으로 했을 때 얼마 벌 거야? 아니면 몇몇 기업을 발굴할 거야? 아니면 제품 몇 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셔야 되고, 정성적으로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이 정도의 목표는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좋은이 어느 정도 수준, 거기에 대한 정성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 가지. 세 번째는 전략 및 실행 방법이죠. 창업자가 준비 어떻게 잘 돼 있느냐 물어보고 사업 목표가 설정돼 있으면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가 전략이에요. 자, 우리가 부산에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KTX 탈 수도 있고요, 시외버스 탈 수도 있고. 나 KTX 싫으니까 새마을 탈 수도 있고. 아니야, 난 다 싫어. 자전거 타고 갈래. 걸어갈래. 다양한 방법이 있죠. 부산에서부터 서울 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근데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다양한 방법들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이 다양한 방법들,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목표 지점에 가는 방법론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답이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난 비행기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외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본인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저 창업자의 역량이라든가 내 이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점을 하루 만에 갈 거야, 뭐 한 달 만에 갈 거야, 이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전략을 선택했으면 이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돼요.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기술 창업하신다, 나 로봇 만들 거야 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 로봇을 만들려면 머리 만들고 몸통 만들고 다리 부분 만들 거야. 머리는 뭐 텄을 거야, 제어할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한두 줄 정도로 해요. 구체적인 방법인데도. 이 창업 패키지에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심사위원단들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행 방법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해요. 못 믿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서울을 가는데 비행기 탈 거예요. 비행기 탈 건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뭐냐 라고 하면, 나는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몇 월 며칠 날 대한항공을 탈지 아시아나를 탈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등급의 최저가 비행기를 선택할지까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단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거, 나 걸어갈 거야 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냥 단순히 걸어갈 거야 해서 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걸어가려면 내가 부산에서 어느 지역으로 어떤 루트를 찾아서 어떻게 걸어갈 거고,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총 30일이 걸릴 거야, 중간에 어디에서는 한번 크게 쉴 거야, 이러한 상세적인 내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부 실행 계획,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금 더 자세히 고민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갖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량적 목표 잡기, 숫자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얘 힘들어하시고요. 그 다음은 해요, 전략 짜요, 방법론 내요. 근데 구체적이지 못해서 많이 혼나요. 물론 심사위원단들이 이렇게 혼내는 게 뭐 제대로 못했어요 뭐 막 이런 건 아니죠. 뭐냐면 구체성이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업계획서는 탈락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하는 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또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 창업자, 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과 실행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실지도 고민하셔라. 그래서 창업자는 두 가지, 사업계획서 제일 먼저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 제일 먼저 창업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창업자 여러분, 핵심적인 요소 창업자고요. 나중에 내가 외부의 엔젤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런칭을 받고 싶어 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창업기업에 있어서는 거의 80-90%의 창업자의 역량이 관여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으로 나눠지는데, 내부 역량은 그동안 창업자가 해왔던 공부, 어떤 것들을 해왔냐, 경력이 뭐가 있느냐, 관련돼서 이 사업과 관련된 내가 노력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기술력이 있는지, 내 주변에 내가 만약에 제품 판매를 해요, 이 판매를 해서 얼마만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팔로워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기술을 하셔야 여기는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하겠구나, 이 사업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변의 환경, 정치경제 환경, 요즘처럼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환경이 있더라,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창업자의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이다. 힘들어하시는 정량적 목표, 숫자입니다. 숫자. 정량적 목표를 잡으셔야 된다. 사업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으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잡으실 수 있는 것들 중에 매출액, 아니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 정량적 목표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나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원해줘서 5천만 원 지원하면 나 3천만 원 매출액 할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5천만 원 지원해주면 1억 매출액 할 거예요. 느낌과 어떠세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실까요? 1억이 더 마음에 가시죠?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목적지향적인 그 사업 계획 목표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목표는 나 5천만 원 지원하는데 100억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터무니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심사위원단들이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그 목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나는 제로에서 100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창업자가 이만큼 이미 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살이 붙어지면 나는 충분히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게 사업계획서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중요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없어도 이미 해놓은 걸로 사업계획서는 기술을 해놓으셔야 돼요. 정량적 목표는 달성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잘 됐다 못 됐다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결과물 나올 수 있는 것들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숫자가 뭔가 어디에서 이 숫자가 딱 나와. 나는 우리 쪽에 많이 뭐 매출액이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국세청에 매출액 그 신고되어 있는 내용 그냥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딱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표들 찾으시는 게 정량적 목표다. 자, 정성적 목표는 성질이에요. 얘는 얘 정성적 목표를 가지고 나서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진 않아요. 심사위원단들이. 정성적 목표는 잘잘못을 따지는 목표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면 우리가 이 고객 만족도는 얼마만큼 높여줄 수 있고, 우리 제품에 대한 퀄리티, 왜? 우리는 3에서 70% 해놨으니까 원래 다른 시장에는 100%가 되는 상품인데 우리 120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성적 목표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 지표, 그게 요 정성적 목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아까 이 사업 전략 말씀드렸죠? 사업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나눠줍니다. 제품 전략, 제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만들 거야? 아니면 어떻게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제품 전략이고, 두 번째 마케팅 전략도 두셔야 돼요. 힘들죠? 마케팅 전략. 우리 어떻게 마케팅 할 거야? 어떻게 쓰시면 돼요? 책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책자. 마케팅 얘기 다 있잖아. 우리 여기 SNS 마케팅 어떻게 할 거고, 네이버 마케팅 할 거고, 쿠팡 넣을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요? 책에 있으시니까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 쓰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관리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품 전략은 제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마케팅 전략은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마케팅 전략, 브랜드 전략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다. 근데 어떻게 쓰셔야 된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쓰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 전략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이 좀 더 커지면 직원을 몇 명 더 쓸지, 우리 회사의 위치로 옮길 건지, 아니면 누구랑 어떻게 뭐 더 관계를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관리 전략에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 관리 전략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요. 쉽고 명확하게 써라라는 뭐냐, 일반론적인 내용이니까 읽고 가겠습니다. 독자가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한 장의 문장을 굉장히 짧게 쓰셔라. 짧게. 근데 막 설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져요, 문단이. 그리고 절대 사업계획서에서 잘 안 쓰셨으면 좋은 게,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이런 문구,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괜히 그거는, 그래서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쓰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의 목적은 이미 저 밑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앞에서 이상한 다른 얘기하고 있는 동안 심사위원은 그 다른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마지막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심사위원은 주의 깊게 듣고 있을까? 아니에요. 심사위원도 사람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초반에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내 목표 딱 설정해주고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선정을 해주셔야 뒤에는 듣지 않아요. 딴 거 해요. 심사위원 막 얼마만큼 잘 썼나 이런 거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거 찾고 있어요. 꼬투리 잡을 거 찾고 있단 말이에요. 앞부분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최대한 짧게 쓰시고, 똑같은 단어 자꾸 반복해서 쓰지 마십시오. 한 문단 내에서 같은 단어 반복해서 쓰는 거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도 짧게 쓰셔라 라고 하는 거 내용입니다. 개조식 아까 이해하셨죠? 앞에서 딱 하시고 뭐뭐뭐 씁니다, 닙니다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점, 핵심 요소 강점 부각하시고 차별화적인 요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신뢰할 만한 데이터, 그 수치, 근거 이런 것들 갖다 주셔라. 어디? 네이버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구글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 자료 같은 거 찾아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듣다 보면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영국의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무슨 조사를 했대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고르면 아, 저희 뭔가 한 것 같구나. 뭔가 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 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기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초창이나 예창을 가시면 기본적인 양식 다 결정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일정, 최대한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서 계획 수립하시고 자료 만들고 작성하고 편집 제출하시면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출 마감일 점심시간 지나면서부터는 로그인이 잘 안 돼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루 또는 그날 오전까지는 끝내실 수 있는 일정을 잡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고자 하는 서류들에 대한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일반 현황, 아이템 개요 요약하고 문제인식,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 동기 찾는 거 나오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실행 계획,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작성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 마케팅 방법, 시장 진입 방법, 자금, 조달 계획, 나 혼자 할 건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건지에 대해 쓰게 돼 있어요. 요 딱 네 가지 형태의 구성이 예창, 초창,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그 계획서 작성 내용 돼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현황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창업 아이템 개요 쓰게끔 되어져 있고 개발 동기, 목적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실현 가능성, 개발 사업화 전략 나오죠. 전략에 대한 이제 시장 분석, 경쟁력 확보 방안. 네, 여기에다 이제 상세적인 내용들을 적으라는 거죠. 여기 한두 줄 쓸 게 아니라 쭉 제약의 내용 적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 자금 내용들, 시장 진입, 그다음 대표 역량, 보유 역량, 창업자의 보유 역량, 아니면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경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같이 기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또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 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들로 좀 쓰시되, 저는 조금 더 약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 처음 쓰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라고 하는 것들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시라? 물어봐라. 누구한테? 멘토한테. 저 말고. 이 팀이 있지만 이 팀은 빼시고 다른 팀들은 여러분들 멘토들에게 적극적으로, 자 이제 우리 끝났어, 오늘 나 수료증 받았으니까 우리 카톡방 폭파야 하지 마시고 남겨놓으시고, 그죠? 때때면 그냥 잘 됐냐 살아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다가 필요할 때 써보고 싶죠. 멘토.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충분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멘토분들이 아마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여기 단톡방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아마 다양하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작 시점에서도 여러분들 만난 것 같은데 끝나는 시점까지도 이렇게 같이 오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수료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아직 2시간 수업 남아있지만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수료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 목표하신 거 특히나 창업 꿈꾸시는 분들은 다 예청 한번 받아보시고 초청도 한번 받아서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그 또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